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는 집값을 안 잡지만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켰다. DSR 3단계가 실행이 되면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그 다음에 사람들 대출을 덜 받을 거나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요거를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일본의 왼쪽 봉우리보다 4개월 전에 우리가 10월 달에 상투를 쳤거든요. 21년 10월 달. 그러면 90년 10월 달에 4개월 정도를 더해보면 시뮬레이션을 보면 여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번 달인 거예요. 6월 달 또는 한두 달 정도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수년 동안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자, 표영호TV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엘리엇 차트 신곡 엘리엇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님이 나오면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어떤 폭탄을 던지고 갈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대상이 됐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의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사람들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값이 막 들끓고 있거든요. 서울 경우. 지방은 아직도 많이 힘들지만 서울은 막 계속 지금 뭔가 들끓고 있는데 자, 지금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시기지 않습니까? 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저께 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요게 화면인데요. 요게 도쿄 1991이라는 KBS 다큐멘터리입니다. 2007년도에 방송했던 거거든요. 그때 버블 세븐 터질 때 바로 직전에 리먼 사태 나기 전에 그때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저께 올린 거거든요. 오늘이 6월 11일 맞죠? 그러니까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땡땡땡땡땡땡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대출 총량 규제. 아,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 30년 전에 이걸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30년의 그 침체를 겪은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요, 날짜를 보면요, 첫 방송은 2007년에 첫 방송이 됐고 이거를 2020년에 다시 방송을 했어요. 아, KBS에서. 근데 알고 보면 2007년이 리먼 사태 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버블 세븐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6년 정도가 14년 정도가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상투가 오기 1년 전에 이 방송을 또 한 거예요. 같은 방송을. 21년에 상투가 그때 올 때. 오기 바로 한 1년 전에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9년 동안 올랐는데 경고를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KBS 다큐의 그 썸네일을 보면 왼쪽 위에 두 명의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그 두 명의 노인이 보이는데 이게 전부 부동산 개발 회사 회장님들이거든요. 일본에? 그 당시에. 1990년대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쉿하면서 어떤 멘트를 하는 할아버지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대출 경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질 걸 알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은행에다가 대출 총량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뉴스에 며칠 전에 보면은요, 1버블 붕괴 직전과 닮았다. 한국 경제 경고 나왔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런 경고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좀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한국은행의 경고고 뭐고 저 세계은행의 경고고 뭐고 뭐 미국 앨런 미 재무장관의 경고고 뭐고 다 안 듣고 오로지 서울 아파트 값은 더 뛴다라는 거에 지금 맹신돼 있거든요. 부동산 계약하러 가보면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이게 마치 2021년 상투치기 전에 그 연끌들이 막 몰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예요. 분위기랑 좀 비슷해요. 그 얘기는 쌍봉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고점, 이번에도 고점. 21년 고점과 25년 고점. 한 3년 반 정도 텀을 두고. 근데 여기 차트가 나오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요게 제일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이게 가계부채, 민간부채, GDP 대비 비율을 표시한 거고, 제일 오른쪽에는 대출이 생산적이지가 않고, 부동산에만 대출이 집중이 돼가지고,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나온 건데, 신문에도 이걸 인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국민일보 기사인데,
30년 전 일본이 보인다. 한국 경제 버블붕괴 직전 닮아. 그런데 여기 풍선이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예. 풍선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예. 막 터지기 직전이죠. 예. 요 파란색이 1990년 초반에 일본의 민간 부채 비율을 얘기한 거고, 예. 요 노란 거는 그때는 낮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버블 붕괴 탑과 거의 같아졌다는 거를 표시한 거예요. 또 하나는 조선일보인데 아주 뭐랄까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똑같은 차트를 갖고 와가지고 94년에 214%까지 갔고 우리나라가 지금 207%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고 있다. 예. 근데 214나 207이나 거의 똑같잖아요. 예. 우리가 막 이거 합쳐서 막 120%, 130%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전 이거 보고도 놀랐어요. 더 악성이다. 더 악성이다.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우리가 지금 더 악성이다. 네, 그 이유를 정확히 집었는데 뭡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일본의 90년, 91년에 그 버블 탑일 때는 가계부채가 70%가 안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 104%예요. 기업 부채가 130, 40% 됐고, 예. 그러니까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예. 지금은 기업이나 개인, 그러니까 가게나 다 같이 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60, 70%가 안 넘었는데도 버블이 터져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됐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버블이 터져버리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더 악성이라고 나온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서 PDF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제목이 보니까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니까 얌전하게 썼죠. 정말 필요한데. 네. 근데 이게 50페이지가 넘어요. 엄청난 방대한 양이에요. 전부 읽어보는데 한 몇 시간이 걸렸는데 예. 중요한 거는요, 날짜예요. 예. 6월 5일이에요. 엊그저께잖아요. 엊그저께요. 예. 근데 이 전날이 무슨 날이죠? 전전날이 선거날이고 그 다음 날이 대통령 취임식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는 못하고 그 다음 날 이거를 올린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가 한국은행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5년 동안 집권하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대통령에게 예. 어떤 조언 또는 경고 예.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이런 한국은행에서. 부분을 좀 잘 봐주셔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그렇죠. 출범할 때. 근데 여기서 제일 강조한 게 전부 부채예요. 부채. 50페이지 중에 대부분이 부채예요. 예. 큰일 났다 이거죠. 예.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본의 부동산 상투는 91년 2월이라고 박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10년 후, 20년 후 지금을 돌아봤을 때 예. 대한민국의 아파트 상투는 몇 년도 몇 월일까요? 21년 10월?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서울은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들 대세 상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세 상승이다. 예. 자, 보세요. 제 데이터만 갖고 하면은 좀 신뢰도가 낮으니까 왼쪽은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월간 데이터입니다. 예. 오른쪽은 KB예요. 예. 아래는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예요. 예. 이거는 제 데이터입니다. 다 비슷한데? 차트가? 다 비슷한데 이게 만약에 사상 최고치라면 이미 정고점을 넘어서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동산원은 절반 남짓. 그 다음에 KB는 더 못 올랐어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반 조금 더 넘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 거는 넘었거든요, 살짝. 예. 왜 그러냐면 저는 각 지역에서 시가총액 큰 대단지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과대 계상이 되는 거예요, 제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가를 보정을 하면 위에 그래프랑 거의 똑같아요. 엘리언님의 차트는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들의 차트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에 거래가 많다 보니까 엘리언님 차트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학교 어디 무슨 대회에 나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내보내면 예. 그게 마치 우리 학교의 전체 평균이냐. 평균인 줄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도강에나 금강구에 사시는 분들은 예. 나 지금 뭐 3억 손해봤는데 2억 손해봤는데 내가 언제 본전되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강남은 벌써 5억 올랐네 10억 올랐네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집값도요. 서울 집값 평균을 얘기하지 말고 네. 강남과 강북, 그렇죠. 강서와 따로 해야 강동 돼요. 다 예. 나눠서 이 4분의 1 해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자꾸 평균치를 얘기를 해야지 서울 집값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요. 이거는 서울이니까 이 정도 센데 자 요거는 전국입니다. 전국은 지금 차트 보다시피 안 올라왔어요. 네. 21년 최고가를 못 넘어갔단 말이죠. 다. 못 넘은 것뿐만 아니라 KB는요 4년째 저점 깨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원은 옆으로 기고 있고 예. 국토부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조금 반등했다가 멈춰 있고 제 거는 그나마 좀 세죠.
예. 왜? 전국에서 그나마 그 정도, 부산에서도 센 놈, 전남에서도 센 놈 골라니까 그나마 요 정도 반등한 거예요. 요 차트, 전국 차트는 제가 볼 때 네. 엘리언님 차트보다는 한국 부동산원 차트나 KB 차트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요 차트, 전국 차트. 네, 약간 그 지수의 산출 방식이나 차이가 있기 샘플의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자, 4년 전에 예. 이미 여기에 보시면요, 2021년 8월 예. 상투치기 2달 전에 이런 걸 올린 게 있어요. 버블 붕괴 직전에 91년 일본, 예. 그다음에 2006년에 스페인, 예. 그다음에 2021년에 한국. 예. 지금까지 데이터가 똑같다. 통과 수치가 똑같다. 제가 이 당시에 일본과 미국과 스페인과 한국, 예. 그 1991년, 2006년, 그다음에 21년. 예. 다른 데는 다 과거 데이터고 한국만 현재 데이터잖아요. 8월달. 요 데이터가 그대로 또 여기 나옵니다. 자, 내용을 좀 봤어요. 한국에서 나온 게 90년 버블 붕괴가 됐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정부는 은행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예. 저는 이게 지금의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도? 라는 물음표를 단 게 우리도 이거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 다음에 토지 보유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 있잖아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예. 이런데 거기다가 부동산 대출도 규제를 했어요. 예. 어쨌든 이것도 다 대출 규제잖아요. 그렇죠. 토지 보유세는 세금이고. 자, 여기 이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해갖고 이걸 15년 동안 실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러는 게 예. 옛날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3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20년 동안 주구장창 빠졌어요. 예. 그다음에 10년 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예.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맨션이라고 있죠. 예. 맨션은 그래도 많이 반등을 했죠. 그게 아파트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토지 보유세. 아. 단독주택은 땅이 넓잖아요. 예. 맨션은 지분이 작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대형 평형일수록. 그래서 일본의 단독주택이 덜 오르고 맨션이나 콘도미니엄들이 더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예. 뭐 왜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가 여러 번 피해를 봤거든. 네네네. 그걸 이재명 정부에서는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네. 뜻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부각되는 게 공급 위주로 하겠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에 대출 총량 규제 그게 카드가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일본의 사례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올라오던 부동산을 잡은 게 예. 대출 총량 규제였거든요. 세금 아니었어요. 예. 대출 총량 규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는 집값을 안 잡지만 네.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뭐 이 얘기네요. 네. 그리고 지금 5, 6월 달에 오늘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뭐 대출 받아갖고 막 아파트 계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DSR 3단계가 실행이 되면 예. 대출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예.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사서 올린 집값을 더 큰 바보 이론 있잖아요. 예.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그 다음에 사람들 대출을 덜 받을 거나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 그런데 집값이 무너지면 뭐 경기가 어려워진다 뭐 해서 계속 뭔가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늘려주지 않을까요? 일본은 안 그랬어요. 일본은 줄였죠.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버블이 계속 버블로 이어가는데 대출을 계속 전세 대출도 올려주고 뭐 다 올려주면 누군가 계속 언젠가 터지겠지만 그냥 굴러갈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순간 아까 그 일본의 그 부동산 개발 그 회장님처럼 예. 어느 순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했다. 예. 요즘 PF 안 빌려줘요. 왜냐면 또 뻔히 부동산 이게 분양이 안 될 거 뻔하니까 지금 서울 강남권에 아주 그 고급화로 지으려던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PF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구글에다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걸 검색을 하면 예. 90년대에 이런 외봉으로 나오거든요. 부동산 버블 붕괴 다 이렇게 나와요. 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도 쌍봉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일본 동경 부동산 쌍봉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표님이랑 같이. 예. 자, 마치 이 방송을 본 것처럼 예.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동경 쌍봉 패턴을 인용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도 구글 어딜 봐도 지금도 쌍봉 패턴은 안 보여요. 예. 한국은행에 근무하시는 그 연구원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정말 석학들이에요. 그쵸. 예, 보통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네. 네. 며칠 전에 통화도 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통화한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23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중이 207.4%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 94년도에 214%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근접했다고 나오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예. 조선일보에서 더 악성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민간 부채를 구성하는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있는데 예. 일본은 그 당시에 이 중에 32%, 즉 토탈 69%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는 100%가 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104%지. 그러니까 일본의 가계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가 부채가 2배로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아하. 여기서 버블이 터지면 일본은 기업이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가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럼 뭐 가게가 망하면 지금 아파트에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다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은행에서 다 뺏어가죠. 저 얼굴 세 가지 차트가 나오는데 부채 관련돼서 네? 대출이죠. 근데 여기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출 비중을 표시한 거고 요거는 부동산업이 여기 있다는 거는 뭐냐면요. 생산성이 제일 낮고 예. 집중도가 높은 거예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차트. 예, 중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차트는 빨간색이 대출이 어디로 집중됐나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 대출이 집중이 된 거예요. 아. 생산성 있는 데는 대출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대출이라는 게 기업이 대출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해서 인력도 고용하고 자꾸 생산성을 늘리고 이래야 되는 게 이제 그래 경제가 굴러가는데 어떤 사람들 대출 받아서 전부 다 아파트를 사니까 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평택 쪽에 반도체 공장 하시는 분이 공장을 판다고 내놨어요. 왜 내놨냐 물어봤더니 공장 안 하고 이제 아파트 살 거라는 거예요. 네. 심각한 거죠, 이 말 자체는.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더 악성이라고 한 게. 다 이런 뜻이. 자, 첫 번째 차트를 잠깐 확대해서 보면요. 예. 94년도에 일본의 민간 부채 비중이 214%예요. 예. 그런데 부동산은 91년도에 상수 쳤습니다. 예. 즉 일본도 91년도에 상수 쳤지만 부채는 더 늘었어요. 3년 동안.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21년도에 상수를 쳤는데 예. 전국이 다 빠지고 있는데 예. 부채는 계속 늘어가지고 207%까지 갔어요. 아.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경고는 뭐냐면 일본의 버블 당시에 최고치까지 우리가 목전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직원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요? 예, 좀 이따 잠깐만. 그렇다고 뭐 통화까지 합니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참 집요해. 우리 저 엘리엇 보면 참 집요해. 요 차트를 예. 제가 3년 전 2021년도에 했던 그 차트를 다시 갖고 오면요. 예. 요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실질 지수인데 요 빨간 게 일본 부동산 주택 가격 지수예요. 예. 91년도 2월 달입니다. 91년 2월 달이에요. 그리고 요 까만 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예. 생산 가능 인구 수가 아니고 예.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냐 이거죠. 예. 그다음에 요 노란 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입니다. 예. 파란 거는 기업 부채 비중이에요. 예. 요걸 합친 게 민간 부채, 민간 신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이 91년 2월 달에 상투 칠 때 일본이 206%까지 갔어요. 맥시멈은 214. 214, 여기 214%로 예. 맥시멈 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떨어졌죠. 예.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게 기업이 망하고 그다음에 주택 경매 나가고 하니까 대출금 회수하니까 이제 줄어든 거죠. 비중이 줄어든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네. 좀 전에 봤듯이 여기 214.2%랑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214.2%랑 똑같아요. 예. 똑같죠. 근데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은? 자, 한국을 보니까 빨간 거는 전국 아파트 실질 지수고요. 예. 물가를 감안한 거. 탑으로 탁 찍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파란 거는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입니다. 좀 더 세죠. 예. 명목으로는 전고점까지 왔지만 네. 4년 동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위해서 다 실질 지수를 합니다. 예. 자, 밑에 빨간색을 IMF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IMF입니다. 예. 우리의 가계 부채는 얼마 안 됐었어요. 기업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네. 기업이 파산한 거죠. IMF 때. 네. 예. 자, 그런데 지금은 기업도 100%가 넘고 가계도 100%가 넘어요. 둘 다 위험하네. 요거를 두 개를 합친 게, 그러니까 요 당시에 보면은, 가계가 106.5%고요. 기업이 113%입니다. 예. 합치면 220%예요. 예. 요 당시에. 예.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올라갔고 223%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는 207%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 숫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숫자예요. 왜요? 그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까지 다 업데이트한 거고, 요게 4년 전 2021년 8월 달에 데이터인데, 예. 이때 보면 여기 그때는 합친 건 안 했었거든요. 예. 자, 가계부채가 106%, 기업부채가 112%예요. 합치면 219%거든요. 예. 이건 8월 달 데이터고 10월까지 더 늘었단 말이에요. 예. 220%가 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207%라고. 갑자기 그렇게 숫자가 완전히 엉뚱한 숫자가 나온 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2023년도에 가계부채를 보면요. 가계부채가 108%라고 나와요. 예. 엄청 늘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합치면 220%가 훨씬 넘어요. 4년 전에 제가 만들었을 때의
그 데이터와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예. 제가 확인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 리포트에 보면 제일 위에 그 구조 분석 팀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한국은행이네요. 예, 거시 전망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 가니까 알바가 3명이서 담당을 했는데 예. 그거는 물가 동향팀에서 했다. 그래갖고 해갖고 5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부채가 바뀐 건 없는데 5년마다 그 GDP 기준 연도를 바꾼대요. 그렇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예. 그러니까 GDP가 확 늘어난 게 돼 있어요. 그렇지. 갖고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기준 연도를 변경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좀 떨어진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근데 어떤 비판 기사가 있냐면요. 예. 통계의 마술. 마술의 통계 아닙니까? 혹시 마술적인 통계. 네. 기준 연도 바꾸니 주요 재정 금융 지표 개선. 네. 이게 작년 1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맞아요. 우리가 원래는 GDP 순위가 밀렸었거든요.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기준 연도를 바꾸니까 GDP가 올라가니까 예. GDP 순위 없었던 일로. 와, 그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만약에 뭐 교련 시간 혹시 있으셨나요? 당연히 저 교련했죠. 교련하셨어요. 그다음 총 그쵸. 하고, 예. 그때 전두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교련이 점수가 제일 높았다고 예를 가정해 봅시다. 예. 국어 영수 못하고 교련에서 제식훈련만 잘해도 너는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줘갖고 내신 줘가지고 뭐 인류대학을 갔어요. 예.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서 문민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예. 그거 잘못됐다 국영수가 높다 교련 점수 높은 거 다 원사복귀 시켰다 그러니까 얘가 반에서 7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갖고 대학교 입학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 통계를 이렇게 또 조작을 했다. 이건 그러니까 마술을 부렸다. 이거 마술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꾸더라도 네. 그때 건 냅두고 이 바꾸는 시점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과 다 바꾸면 예. 다 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GDP가 160조 원이 늘어버려요. 아.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계부채가 100%가 넘었는데 93%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97%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10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교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아닌 거지. 등수나 내신이 바뀌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제 데이터 중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생산 인구 총수예요. 총수. 예.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주안점을 둔 게 인구 구조입니다. 예. 인구 구조를 뒀는데 이걸 왼쪽 거로 확대해 보면 여기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정점이 95년도라고 나와요. 예. 근데 생산 연령 인구 숫자보다 저는 전체 총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92년도에 꺾였어요. 예. 상투 쳤어요. 예. 그러니까 총수를 하면 안 되고 비중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제 방송을 안 본 것 같아요. 아.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인구 대비 몇 예. 퍼센트가 생산 가능 인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그걸 보정을 해보면 요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예. 요 까만 게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입니다. 예. 그리고 93년도인가에 고점적으로 주구장창 빠지면서 주택가격도 빠지고 대출도 줄고. 이게 이제 일본의 일본의 그래프잖아요. 30년 전 그렇지. 그래프고 요거는 스페인입니다. 예. 스페인도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치고서 빠지면서 대출도 207%까지 가요. 아, 마찬가지네. 그래서 최고점은 226%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방송을 할 때 210%의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아. 합쳐서 그 당시는 합친 걸 생각을 못했고 두 개 합쳐가지고 210%가 넘으면 버블이 터지더라. 아. 그리고 스페인도 터지더라. 자,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달에 할 때도 216%인가 그랬고 예. 피크가 그때가 220%였어요. 예. 그리고 상투 치고서 전국 아파트가 대폭락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22년에. 21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그 뒤에 그 뒤에 22년에 폭락을 폭락했죠. 했었죠. 물론 지금은 가계부채가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부모가 확 커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바꿨어요. 2015년 기준으로 냅둔 거예요. 예. 네. 왜냐면 제가 4년 전에 연구할 때는 분명히 두 개가 220%가 넘었었는데 네네. 지금 와갖고는 20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낮은 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일본보다 훨씬 높고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합치면 더 커져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일본보다 더 위험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1991년 일본을 기준으로 위에는 주택 가격이고요. 이거는 대출 비중이고요.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예. 네 개의 나라를 겹쳤더니 미국, 스페인을 15년 전으로 돌리고 예. 우리를 30년 전으로 돌려서 딱 대비를 시켰더니 똑같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 피크 치고서 빠지는 거랑 대출이 한 2, 3년 정도 는 다음에 빠지는 거랑 똑같이 겹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세 나라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면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대출금 늘어난 것까지 똑같아요. 지금 대출금이 제가 볼 때는 올 6월 지금 6월 달에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7월 달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3단계가 가기 전에 대출을 받자라는 분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6월 달에 아파트 값도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7월달, 8월달까지는 부동산이나 보통 한두 달은 더 오른다고 나오거든요. 호가기 기준으로는.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6월 상도 또는 7월, 8월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제가 올해 2차 폭락이 시작된다는 그 시작점이 6월이 될 가능성, 지금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지금은 열심히 계약서 쓰고 있지만. 예. 자, 제가 이때 이 얘기를 쓴 게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2025년 서울 쌍봉 패턴이 일치한다면 6월이 상수란 얘기예요. 그러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표영의 방송 때 나왔을 때는요. 87년 그러니까 왼쪽 고점을 일치시켰었어요. 예. 근데 그거 갖다 제가 보정을 한 결과 6월 달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자, 지금 6월 달 지금 막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고 막 달려들고 예. 막 또 옆 사람이 달려드니까 나는 이러고 있다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21년 때처럼 예. 나도 덩달아 가서 막 따라 보게 지금 되고 21년 영끌 피크 칠 때가 딱 이런 분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달 전에 표영의 방송에서 했던 거를 조금 보정을 했어요. 예. 일단 우리가 보통 뭐 부동산 버블 붕괴 일본 하면은 요 하늘색인 일본 전국 주택 가격의 상투 91년 2월 달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방송했을처럼 동경의 쌍봉 도쿄죠. 쌍봉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요게 일본의 동경과 전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예. 20년 동안 빠지고 10년 기다가 예. 5년 동안 반등한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차트에다가 미국 케이스 실러 즉 일본이 상투를 칠 때 미국이 어땠나를 보려면 케이스 실러 지수가 먼저 상투를 쳤어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렸거든요. 기준금리를. 네. 그 다음에 일본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니까 일본도 상투를 쳤어요. 예. 그 다음에 폭락을 하고 미국은 반등을 했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계속 빠진 거죠. 예. 자, 여기다가 한국을 겹쳐볼게요. 예. 이렇게 초록색이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주가 가격 실질 지수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케이스 실러 지수 미국 지수가 먼저 상투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일본이 파란색이 상투치고 3달 있다가 우리나라가 상투를 쳤거든요. 예. 그다음에 바닥칠 때 미국이 먼저 바닥치고 반등하고 우리나라가 바닥치고 반등했는데 일본은 계속 빠졌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 차트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연두색처럼 전국 아파트가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 서울만 반등을 했지. 네. 자, 이번에는 전국 주택을 빼버리고 일본의 동경 주택 가격 쌍봉 친 거 예. 여기다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명목 지수입니다.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예. 쌍봉을 살짝 넘었습니다. 여기를 겹쳤는데 한 달 전에는 제가 왼쪽 봉우리와 우리나라 왼쪽 봉우리를 겹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일본도 보면 쌍봉이지만 미니 쌍바닥이거든요. 예. 우리도 쌍봉이지만 미니 쌍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예. 요 꼭지점 있잖아요. 여기를 딱 일치시켰어요, 제가. 예. 일치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명목 지수로는 일본이 동경이 여기 한 3% 정도 돌파를 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한 1.5% 정도 돌파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명목이 이렇지만 실질로 하면요. 고점이 낮아요. 왜? 3, 4년 동안 물가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아요. 자,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미니 쌍바닥의 꼭지점과 우리의 조금 더 큰 쌍바닥의 꼭점을 일치를 시키니까 일본의 쌍봉보다 약간 벗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쌍봉은 여기거든요, 고점이. 예. 그래서 요거를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요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개월 차이에요, 4개월 차이. 그런데 일본의 오른쪽 봉우리가 90년 10월 달이거든요. 예. 전국 아파트는 그 다음에 2월 달이고 우리나라 노태우 상수는 3개월 이후인 91년 5월 달이었어요. 예. 일본이 90년 버블 붕괴가 시작될 때 예. 일본의 오른쪽 봉우리는 90년 10월 달에 상투를 쳤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 상투는 91년 2월 달에 상투를 예. 쳤고요. 아무튼 상투에 일본 지금. 우리나라 상투는 그보다 3개월 후인 91년 5월 달이 노태우 상투였어요. 그리고서 8년 동안 빠져갖고 IMF를 맞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일본의 왼쪽 봉우리보다 4개월 전에 우리가 10월 달에 상투를 쳤거든요. 21년 10월 달. 예. 그러면 90년 10월 달에 4개월 정도를 더해보면 시뮬레이션을 보면 여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번 달인 거예요. 25년 6월 달에 예, 역사적 상투가 또 온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만 적용된다면. 예. 근데 이제 오차율을 적용하면 한두 달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 정도 오차는 예. 오차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도식하기 위해서 요 쌍봉 모양과 쌍바닥 모양을 도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예. 일본의 쌍봉과 쌍바닥, 우리나라의 쌍봉과 쌍바닥 이렇게 하니까 대칭을 한 게 닮았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예. 주택 가격 데이터를 다 지우고
그래픽으로 표시한 꺾음새로 표시한 쌍바닥과 쌍봉 패턴을 표시하면 정확히 이런 걸 시메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좌우 대칭형. 예. 그렇게 따지면 6월달인데 말이 6월달이지 한두 달 차이는 날 수 있다. 그렇지. 그런데 올해 제가 그 책에서 얘기했듯이 1월달인지 10월달인지 5월달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달 또는 한두 달 정도 예.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일본의 30전까지는 따라가지 않더라도 수년 동안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하면 도쿄의 집값이 예전에 잃어버린 30년이 되기 바로 그 직전에 쌍봉이었을 때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6월달이 쌍봉이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지금 집값이 6월 정점 찍고 7월이 되고 8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쌍봉을 찍고 내려오면 무서운 하락이 쭉 이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이걸 한국은행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여러 언론 매체, 여러 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지금 다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고 서울 집값 들썩이니까 또 수도권 아파트들도 뭐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지금 또 마음들이 막 들썩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빚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빚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빚을 줄여야 한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어떤 정책이 또 앞으로 이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정책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언님 여기서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